자, 이제 마지막 주제, 트럼프.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해서 그 긍부정의 여러 가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트럼프와 한반도, 트럼프 2.0과 한반도 주제로 동시대 연구원 우리 손정목 부원장님께서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후보로가 다 있으시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예측 불가능성, 뭐 즉흥성, 폭력성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 양반이 참 일관돼요. 그렇죠? 되게 일관되고 옛날 초창기 일기 그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서부터 발언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일관되게 자기 입장들을 강하게 견제해 왔고 그래서 그걸 즉흥적이다, 예측 불가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악의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를 저는 뭐 오늘 그 많은 내용을 다 정리할 수도 없고 제 능력도 안 되고 오늘은 이 양반이 제기한 기본적인 자신의 정책 방침, 이 방침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전쟁의 종식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칠 한반도 세 가지 범주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중 정책이나 기타 또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오 박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오 박사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0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스스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딥스테이트가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파괴한다. 이겁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위 금융 군수자본 집단이죠. 그들이 이 연방정부 내에 오랜 기간 관료 체계로서 오랜 기간 또아리를 틀고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해 왔고 지금은 바이든 정권이 그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과의 오랜 기간의 싸움 과정에서 이번에 어쨌든 이들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이 트럼프 정권의 첫 번째 자기 임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이제 잃어버린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124쪽에 하단에 나오지만 내부의 적의적 규칙은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는 데 따르는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전쟁 중단, 반중 대결 정책,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미국 산업 부흥에 불리한 국제기구나 협약의 탈퇴, 뭐 국제기후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탈퇴하겠다는 거고요. WTO도 탈퇴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맹국 자본 및 산업 생산 능력의 미국 이전,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등인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의 CFR, 미 외교협회의 기관지인 포린 어페어즈는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을 예외주의의 종식이다 이렇게 칼럼을 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의 종식이라는 것은 미국 패권주의의 근본적인 사상이고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에 미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죠. 우월주의, 인종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의 핵심 사상이고요.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켜왔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예외주의인데 이 예외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이 끝난다라는 것을 미국의 주류 그리고 기존에 바이든을 지지해왔던 미국 외교협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결국은 트럼프의 기본 정책을 일관되게 쭉 살펴보면 결국은 미국의 이 패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 중에 하나로 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낳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과 그리고 전쟁 종식입니다.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은 과거에 그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게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이 맨해튼 프로젝트만큼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그러한 중대한 그런 그 조직 개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개편 사업이 바로 정부 효율부라는 걸 만들어서 연방 정부 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딥스테이트 사람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28개에 달하는 연방 정부 기관들을 99개로 줄이고 200만 명,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2죠. 3분의 2 정도 되니까 2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그 직원들을 뭐 3분의 1가량을 정리한다는 거니까 뭐 한 7, 80만 명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공포에 떨고 있는 정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그런 그 트럼프를 음해하거나 또는 각종의 모략하거나 거짓 선동한 이 사람들 명단이 다 나왔어요. 뭐 이 CIA의 명단들 뭐 직책 사진까지 막 다 이미 다 올라와 있는데 국방부, CIA, 각종의 그 군수기관들 또 뭐 온갖 가지 모략질을 했던 사람들 명단들하고 사진까지 대다자 이미 다 나왔던데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및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내부 전쟁이죠. 내부 전쟁.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배 세력 간의 격렬한 전쟁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도 그래야죠. 한국도 사실은 이런 관련 집단들, 검찰들, 판사 이런 애들 다 지금 한 번쯤은 다 물갈이해야 될 그럴 정도로 좀 심각한 이 상황인데요. 이 미국이 먼저 그런 것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약화는 시키지 않겠냐, 해체는 못하더라도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징계돼서 이번에 드디어 CNN이 그동안의 반 트럼프의 선봉이었는데 CNN이 드디어 그 트럼프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 언론사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사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 태도가 바뀝니다. 네.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 태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전쟁 때도 그죠? 예, 조선일보도 바뀌었잖아요. 태도가 전쟁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다 있는데요. 어쨌든 그 언론들도 그래서 이번 MSNBC가 매각한다고 그러고요. 워낙 시청률이 바닥을 떨어져서 CNN도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류 언론 체계가 완전히 지금 흔들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그랬어야 돼요. 속전속결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리버리하게 해가지고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해서 2026년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랍니다.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4일까지 내년 5월 26일인가요? 5월 26일 현충일부터 내후년 7월 4일까지 그레이트 아메리카즈 스테이트 페어, 그래서 미국 박람회, 위대한 미국 박람회를 1년간 한다는 겁니다. 1년간 아이오와 주에서 하겠다는 건데요. 1년 동안 하면서 이때 이 딥스테이트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현안이 되는 대내외 정책의 주요한 부분들을 정비해서 7월 4일 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대잔치를 250주년 잔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당한 정도의 미국 사회에 기존에 썩어 빠진 미국 사회에 상당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것은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쟁 중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나왔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가자 레바논 전쟁 또 이란과의 전쟁 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 트럼프가 공개한 휴전 방안은 한마디로 한반도식 분할 방안입니다. 한반도식 분할 방안. 그래서 그 현재 상태로 해서 현재 교전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설치하고 저쪽 우크라이나 지역은 여기 유럽 평화유지군, 네? 유럽 평화유지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쪽에 지금 현재 점령된 러시아는 러시아가 먹고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분단시키는 건데요. 사실 이게 뭐 러시아가 받겠습니까? 네, 두고두고 전쟁 위기가 되고 두고두고 싸움이 날 판인데 그걸 받을 리가 없고 또 압도적인 승리한 조건에서 그걸 받을 리가 없죠. 근데요, 이 안은 사실은 바이든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핵전쟁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러시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서 지치게 해서 러시아를 양복해 하는 것이죠. 양복해 만들어서 한반도식 평화 협정, 한반도식 분할 안에
동의하게끔 하는 것이 바이든의 기본 아니었고 또 그것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트럼프의 휴전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싸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아까 이현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전 연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연초까지가 되면 어쨌든 뭐 거의 항복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상태 하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더 확전이 될지. 근데 뭐 현재 보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현재 전력이 워낙 형편없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세계 대전으로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뭐 얘들이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확전을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봐서는 유럽의 한 나라 정도, 특히 영국 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가자 레바논 정쟁은 이게 훨씬 복잡한데요. 어쨌든 지금의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3번이나 지금 그 네타냐후하고 뭐 윤석열은 뭐 보지도 못하는데 네타냐후는 3번이나 통화하고 그 특사를 파견해서 직접 만나게 됐어요. 트럼프를 만나게 됐고 그만큼 친유대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어쨌든 자신이 집권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현재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길 수 없습니다. 헤즈볼라의 레바논 땅 한 치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건재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현재의 물리력, 현재의 경제력만 갖고서는 현재 하마스나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이 단독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을 본인은 끝내겠다라고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조건에 따라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전쟁에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 네타냐후가 고립이 되면서 몰락할 위기가 처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의 휴전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전쟁은 좀 더 시간이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그 확전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이란이 강력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의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딥스테이트의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이고 이 딥스테이트를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연방정부를 정리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전쟁 중단을 통해서 딥스테이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과정들이 돼야지만이 사실상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텐데 이 전쟁 중단 방안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해서는 뭐 이미 130페이지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미 유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북이 핵무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 핵무기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 잘 지낸 일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그 핵무기를 사고 만드는 것만을 원하는데 나는 그에게 긴장 좀 풀고 지금 좀 느긋하게 있어라. 당신은 충분히 가졌다. 이렇게 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핵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핵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핵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북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이고 비핵화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지난 10월 말에 SCM에서도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북의 비핵화 요구가 중단됐어요. 비핵화 요구가 삭제됐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게 바이든 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몇 페이지냐 여기 바이든 한미 핵 고도화 조치를 북이 핵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지체시키겠다라는 표현으로 북의 비핵화 요구를 대체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 정강 정책에서도 북의 비핵화 요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정강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북의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전제 조건 하에서 북과 협상을 하는 이런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바이든과 같이 전쟁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쟁 훈련이나 각종의 위기 조장 행위보다는 비핵화를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비핵화를 요구하게 된 근거가 됐던 제재 문제라든지 아울러 군사훈련 문제도 그만둬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군사훈련을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건 하에서 핵군축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핵군축을 하려면 수교를 해야 되고요. 수교를 한다는 것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교를 하려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되려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군 철수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외국군 철수 없는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예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이 그런 과정에서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쟁 위기를 더 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국민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면 그러면 이러한 좋은 여건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명쾌한 발제를 해주셨고 시간도 많이 전략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하여튼 10분 이내에서. 네. 그 자료에서 네. 그 앞에 부분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삼국 동맹화 추진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때 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점은 트럼프 2.0에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고요. 근데 한 가지 거기 맨 앞에 보면 22년과 23년 뭐 이렇게 그 연합훈련 했다 얘기했는데 24년께 빠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24년도에도 6차례나 연합훈련을 했더라고요. 그건 물론 한미일 3국만이 아니라 한미 간에 한 거, 공군훈련, 해군훈련, 해병대 상륙작전, 심지어 마지막엔 선제 타격과 북한 점령 훈련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트럼프 2.0인데요. 이게 짧게 해야 되니까 저는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발제하신 내용과 같이 트럼프를 들여다보면서 저도 정말 경악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군산복합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군산복합체제는 미국이잖아요, 그냥. 우리 김동춘 교수는 미국의 엔진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시장과 전쟁이라고 하는 한 축을 밀고 나가는 엔진이 군산복합체제거든요. 근데 그걸 해체하겠대요. 이게 뭐 민주당이 더 관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정략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의 도덕성이 어쩌고 이 얘기가 지금 제 머릿속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면한 지금 진행되는 세계에서의 전쟁만 해도 2가지가 있고 이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의 가능성들이 예고되어 예측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전쟁에 개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 빼겠다는 거잖아요. 나토? 그럼 니들이 돈 내갖고 니들이 해라는 거잖아요. 아주 사업가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것이 더더군다나 이제 일론 머스크 통해서 정부 효율화 위원회인지 부인지 어쨌든 정부 기구 안에는 안 들어있고 밖에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다 해나가겠다는 건데 과연 이 안에 자기 모순은 없는가. 제기하고 있는 아젠다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겠는가. 이미 벌써 트럼프 선거운동 기간에 2번의 살해 기도가 있었잖아요. 암살.
앞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케네디도 죽었고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아직 바이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젤렌스키가 어저께 11시 28분에 그거 뉴욕타임스에 뜨더라고요. 3시 몇 분 발로 쐈다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얘기했듯이 6발 쏴서 5발 격추하고 한 발은 뭐 어째 좀 불안전하다는 건데, 아니 한 번으로 끝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100발인가 줬는데 미국이 쏴도 된다고 허용했고, 사흘 있다가 또 쏘면 5발. 그래서 그때는 3발쯤 명중하고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언제까지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뭐 반 남았나요?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할 건가? 뭐 이런 면에서 보이듯이 이 트럼프의 계획의 지나친 혁신성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의 문제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측면이 좀 신중하게 하나 지적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손정목 원장님께서 하신 그 예측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중국 주정론에 입각해서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북한과의 우리 남쪽과의 군사적 긴장이 동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동의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네.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해 놔야 되는, 캐논 이후로 일관돼 왔던 양상은 달라졌지만 이 미국의 입장이 지금 이제 시한이 있다고 봐요, 저는. 트럼프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통계에서 뭐 한 3, 4년이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추월할 거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는 이미 추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통계들이 있는 거죠.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트럼프의 임기, 바로 지금 4년인 거죠. 이 사이에 중국의 기세를 꺾어버리지 못하면 저는 이 패권 경쟁에 있어서 승부는 미국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런 측면들이 트럼프에게 스스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급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북한과는 그런 사태의 진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일본은 얼마든지 내다봤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의 당선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나 그 양당에서 비핵화 아젠다 공약을 다 빼버렸다는 점이나 정치인들의 발언들이나 해서 저는 일본은 충분히 예감하고 발제남 교수님 하신 것처럼 대사들 바꾸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치 옛날 미국 하고 중국 수교하기 직전에 먼저 수교해버린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미군 철수의 문제가 과연 필연적인 수순으로서 전개되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이 양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썼지만 만약에 그러한 군축 비핵화가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미국이 포기하면 남한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의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까지 거치면서 해왔던 자력갱생 노선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 두 번째로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예측 몇 가지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이 갈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취임 전에 휴전하거나 끝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어저께 밤에 쏴버림으로써 우리의 예측을 그냥 보기 좋게 비웃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푸틴이 이건 정말 냉정하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제가 이게 푸틴한테 인내를 기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정말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대체로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고맙고요.